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이나 공공 무슨 시설에 가면 채널A TV조선 틀어놓은 거 많죠.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널A TV조선을 틀어놓은 곳이 있다라면 공공 TV에서 은행,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거 바꿔달라. MBN이나 YTN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왜? 그 채널A TV조선 뭐 저까지 거 귀찮아. 여러분이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걸 냅두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그대로 여러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 JTBC는 정관용 씨하고 손석희 프로만 볼만해. 나머지는 나는 보면 안 된다고 봐요. JTBC도 정관용 프로하고 손석희 프로 빼놓고는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식당에 가시거나 어떤 시설에 가서 채널A TV조선이 틀어져 있으면 YTN이나 MBN으로 돌려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그게 애국이에요. 조이함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이게 지금 채널A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저지른 악행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그 권한을 부여받고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면요. 국민 전체가 등신이 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채널A TV조선, 특히 식당. 이게 어떤 식이냐면 식당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요시가 무슨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이 있어. 잘 들어요? 예. 지역마다 그런 식당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서 채널A TV조선을 틀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채널A TV조선이 틀어져 있는 식당이야. 그럼 일단 주문을 먼저 해. 주문을 한 다음에 채널 바꿔달라고 얘기해. 채널A TV조선은 틀지 말고 YTN이나 뉴스와이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도 안 바꿔줘. 그러면 이제 주문했던 식사를 나 여기서 안 먹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야. 예.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식당에서는 사람이 와서 주문을 했잖아.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채널A TV조선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해. 그런데 안 돌려줘. 그럼 나 여기서 안 먹겠다. 그리고 나와버리는 거야. 돈 내지 말아야지. 돈을 왜 내? 돈 내지 말아야지. 음식 나오기 전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음식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해서 음식 주문을 했는데 채널A TV조선을 틀어놨다. 그거 바꿔달라고 얘기해. 근데 안 바꿔줘. 안 바꿔주면 음식 나오기 전에 나와버리는 거야. 안 먹겠다. 나는 이런 데서 식사 못한다. 나 저거 방송 보면 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야 이 식당에서 채널A TV조선 틀면 손님들이 나가버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채널A TV조선에서 하고 있는 거짓말 그거 국민들이 다 듣고 믿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걔 오바다? 뭐가 오바야? 니네 개가 오바하고 있어? 오바 안 하는 개를 키우세요? 예. 별걸 다 시키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민폐인 듯? 뭐가 민폐야? 너 채널A TV조선 홍보단이지?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요, 식당 갈 때마다 채널A TV조선 켜있으면, 이거 채널 돌려달라고 얘기해. 채널 안 돌려주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야, 이 국민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는 거야. 적어도 YTN이나 뉴스와이 같은 경우에는 채널A TV조선처럼 대놓고 거짓말은 못해. 물론 논조가 채널A TV조선이랑 비슷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진 못해요. 근데 지금 채널A하고 TV조선은 막말의 허위사실로 도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나쁜 거야.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내용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 예.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사례를 발표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식당 가서, 여러분이 식당 가서 그 채널A TV조선을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그걸 실제로 바꾼 사례, 이런 사례 발표, 이런 거 같이 합시다. 이게 지금 저들이 이 종편을 재허가를 했어. 허가받을 수 없는, 이전의 조건대로라면 허가받을 수 없는 것들이 채널A TV조선이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허가받을 자격이 없는 종편을 또 허가해 줬을 때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식당 이런 데에서 그 점심시간에 채널A TV조선 요런 거 못 틀어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밖에도 무슨 건물이나 병원이라든가 뭐 여러 공공시설에서 채널A TV조선이 틀어져 있으면 그거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그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망치 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지 잘 안 돼요. 뭐 국민들이 너무나 뭐 몰라요 이러면서 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보는 시설에 켜져 있는 채널A TV조선 바꾸기 운동, 채널 바꾸기 운동이 이게 망치 부인 방송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채널A TV조선 채널을 돌려주는 게, 바꿔주는 게요, 그게 망치 부인 방송 전도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죠?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A TV조선을 퇴출하는 운동,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해야 돼요. 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그 식당 같은 데에서 그게 아주 유효해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해야 되잖아. 그럴 때 목소리를 높이면 당황하게 돼 있어. 왜 이런 프로 틀어놓느냐. 이거 지금 막말에 허위사실 유포하는 방송인데 이거 지금 주민들을 뭘로 보는 거냐. 그러면서 따져서 바꿔야 돼요. 채널A TV조선을 안 보기 운동, 그 채널 바꾸기 운동, 그걸 하셔야 돼. 채널A TV조선이 일부러 얘네 이제 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일부러 그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걸 계속 틀어놓게 해요. 그러니까 MBN이나 YTN은 물론 논조도 비슷하고 재벌들을 위하지만, 그래도 MBN이나 YTN 같은 경우에는 채널A TV조선처럼 허위사실 유포는 안 해. 그러니까 뭐 막말, 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간첩이었다 이런 얘기는 감히 안 하지. 왜? 그럼 보도 채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YTN하고 MBN은 적어도, 그러니까 새누리당 편을 드는 애들이야, 걔네도. 그래도 누구보다 TV조선 채널A보다는 나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늘 우리의 결의와 각오, 안철수 김한길 퇴출이 새정치다, 채널A TV조선 채널 돌리기 운동, 요게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되는 두 가지예요. 이 채널A TV조선을 그냥 켜놓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왜 그런 게 있잖아. 괴벨스가 한 말이 뭐냐, 처음에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두 번째 들으면 의심을 하고 세 번째 들으면 믿게 된다 그러잖아. 비타카슘님,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채널A TV조선은 이제까지 명백한 허위사실을 막말 섞어서 계속 4년 동안 떠벌린 애들이야.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이번에 그 심사에서 잘리게 되어 있었어. 원래 60% 이상의 6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50몇 점 맞은 거야. 원래 자격 박탈인데 박근혜가 강요해서 된 거야. 왜? 박근혜가 TV조선 사장, 조선일보 사장을 제일 존경하잖아. 박근혜가 존경하기 때문에 TV조선 채널을 살려준 거예요. 박근혜가 살려준 채널A TV조선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그걸 그냥 틀어놓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어르신들 집에 가서 채널A TV조선 켜있으면 채널을 돌리기 운동을 해드려야 돼요. 이것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속여먹는지 노인분들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차라리 노인들이 막 채널A TV조선을 고집하잖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에서는 JTBC를 틀어드려요. JTBC가 그래도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를 투자를 많이 해서 채널A TV조선보다는 나아.
오리나무님, 콩콩이 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채널A TV조선 못 키게 하고, 그리고 YTN이나 MBN 틀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채널A TV조선을 막 안 놓으려고 그래. 그럴 때는 차라리 JTBC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JTBC 저녁 먹으면서 JTBC 틀어서 자연스럽게 손석희 뉴스를 보게 하는 거. 그것이 망치부인 방송 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어르신들을 구하는 길이에요. 비타카슘님, 오리나무님, 콩콩이 발장님 감사합니다. 자, 망치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예. 지금 채널A TV조선은요, 올바른 방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채널A TV조선은요, 원래 보도를 25% 이상 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48%까지 하고 있잖아. 절반이.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차라리 JTBC로 돌려주고, 공공기관은 YTN이나 MBN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예.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채널을 삭제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이제까지 TV조선 채널A를 본 적이 없어. 채널A TV조선을 본 적이 없어. 크레용팝, 초아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몰래 채널 삭제도 하면 좋은데, 그래갖고 요즘 IPTV들은요, 채널 삭제가 안 되잖아요. 요즘엔 채널 삭제 안 되는 TV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TV조선이나 채널A 보고 있으면 JTBC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뉴스를 보게 하는 거. 낮에 정관용 씨 방송 보게 하고, 밤에는 채널A 보게 하고, 무슨 채널A야. 손석희 보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맨날 의견을 얘기해도 안 통해요. 맨날 의견, 차이로 싸워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채널을 돌리시면 돼요. 채널만 돌려도, 채널A TV조선만 안 봐도, 금방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에서요, 그러니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님 당사에 전화했는데요. 김한길이가 전화했다네요. 보고식으로 합당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2,400만이 지지하는 문재인님이 왜 앞에 나서지 않느냐고 그냥 보고식으로만 말만 하고 했다고 하네요. 봄가물치님, 문재인 의원 바쁜데 거기다 왜 자꾸 전화를 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김한길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하시고 그래야지. 문재인 의원 바쁜데 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바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문제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해갖고 떽떽거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예? 바쁜 사람들한테 전화해갖고 왜 그래. 예, 김한길 안철수 사무실에다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게 할 일이지, 죄 없는 문재인 의원한테 전화해갖고 항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시간 끌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 표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분들은요, 1분 1초가 바쁜 사람들이야. 바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일을, 괴롭히고 그래. 시간 낭비를 시켜. 자, 다음 뉴스. 또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 자, 추천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예, 현재 추천, 1656. 지금 344개의 추천이 모자랍니다. 2000개까지. 자,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빨리빨리 추천 눌러주시고요. 예, 자, 무상버스 공약 있죠? 예, 무상버스 공약. 예. 무상버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김상곤 교육 후보하고 김진표인가? 김진태? 그지? 김진태지? 김진표 후보랑 이제 김상곤 후보가 논쟁을 하는 프로를 김현정 쇼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망치 부인의 주장 있을 겁니다. 자. 너나 북한으로 이민 가. 또 누구야? 사랑했던 나의 사람은 무정히 장미여관이 불렀어요. 이별의 변. 마지막 한마디 잘 지내란 말에 참았던 눈물을 도와듯 떨고 1708개. 자, 현재 292개의 추천이 모자랍니다. 4시까지 2000개의 추천 이룰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마디 사랑했단 말을 그 두 손을 붙잡고 놓지도 못하는 널 두고 돌아서네. 사랑은 나에게 이별을 아개꽃님 감사합니다. 돌아서네. 잡지도 못하고 놓지 잼따라님 감사하고요. 못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 이별의 별. 라이스맨 파파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별풍선을 환전을 하지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해? 수업 중인 아들한테 추천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자, 현재까지 1757 추천. 안타깝네요. 2000개가 지금 9분 남았는데, 예, 9분 동안에, 과연 240개의 추천이 채워질까요? 9분 만에. 예. 자, 238 남았습니다. 예. 홀미사님 감사합니다. 그 두 손을 붙잡고 놓지도 못하는 널 두고 돌아서네. 자, 추천해주신 1792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예, 그 203분, 예, 계속 버티고 계시군요. 201분, 예, 자, 이제 4시까지, 4시까지 추천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 과연 지금 추천들 하고 계십니까? 네. 과연 9분 만에 2000 추천 가능할까요? 정말 시간 좀 주세요. 친척 친구들한테 전화 중이에요. 카톡으로 쏘세요. 카톡 프로필에 망치부인 추천 빨리 부탁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예, 프로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열정맨님 쉬었다 또 쉬리님 감사합니다. 예. 100개만 깎아주세요. 못 깎아요. 시간은 7분 남았고요. 자, 목표량까지는 171개 남았습니다. 자, 많이 하셨네요 벌써. 예, 168개 남았습니다. 자, 168개 추천 과연 7분 동안 채워질까요?
나는 이 장미여관의 노래들이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어쩌면 이렇게 그 절절한, 특히 난 이 이별의 변이란 노래가 너무 좋아. 이거 장르가 뭐야? 이 약간 그 탱고인가? 왈츠풍도 있고 말이에요. 예. 자자자, 현재까지 152분, 151분의 추천이 모자랍니다. 자, 151분의 추천 과연 6분 동안 채워질 수 있을지. 자, 여러분 계속해서 숫자를 올려주세요. 예, 그 몇 개의 추천이 나오고 있는지 올려주시고요. 판소리 다시 듣고 싶다고요? 건빰빰빰님 감사하고요. 그 너무 길잖아. 너무 길어서. 그거 말고 이따 유가려 녹음 파일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유가려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무상 버스 이야기 하고 갈게요. 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무상 버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게 원래는 이게 원혜영이라는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준비했던 원혜영이라는 후보가 경기도의 모든 버스를 공영제, 서울처럼 버스 공영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한 공약이었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김상곤 후보가 받아가지고 무상버스라고 던진 거야. 무상버스라고 던지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더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김진표 후보가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비타카슈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원래 김진표라는 후보 아주 안 좋아해요. 예, 김진표라는 후보가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새누리당 사람들이랑 이게 좀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표라는 후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건 김진표 후보의 말이 맞다라는 거였어. 나는 오늘 토론에서는, 오늘 이제 그 토론이라기보다 그 김현정 쇼에서 김상곤 후보 측의 얘기를 먼저 듣고 김진표 후보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은 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나는 김진표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나는 그 김상곤 후보가, 난 솔직히 이제 김상곤 후보한테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김상곤 쪽이, 도리어 이렇게 더 많은 진보를 흡수할 수 있다. 더 많은 진보 세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이번에 그 무상 버스 이야기를 보면서는 조금 실망했어요. 예. 왜 실망했느냐 하면, 나는 이제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교육,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사람이야. 무상 보육이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이거는 내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무상 보육,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보육은 뭐냐 하면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국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무상 보육을 해주는 거. 그 무상 교육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교과서를 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치는 거. 그게 무상 교육이야. 그 다음에 무상 의료가 뭐야? 단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병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무상 의료인데, 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따내야 될 진보적 가치가 있는 보편적 복지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무상 버스는 좀 아니라고 봐. 이게 경기도가요, 서울보다 서울보다 4-5배 이상의 큰 지역 아니야. 거기에다가 서울보다 인구도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특히 이 위성도시들에 몇백만이 모여 살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위성도시가 아닌 대부분의 농지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고, 사실 버스 혜택 자체를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버스 무상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 무료인 데가 없어. 다른 나라에서 나는 그 버스 무료인 나라를 본 적이 없어.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난 아닌 걸로 알아요. 외국에도 가보니까 버스비 되게 비싸더라고.
버스 요금 되게 비싸고요. 무상버스는 나는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봐. 예. 나는 이거는 정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실제로 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이제 그러니까 서울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요런 진입의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도로를 더 확충을 한다든가, 그리고 7호선을 양주까지 확장하는 문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내 전철을 어떻게 이렇게 연장할 것이냐, 이런 거를 경기도민들은 더 원하는 걸로 알아요. 그게 더 비용 대비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야. 나는 이 김상곤 후보 측에서 나는 정책팀이 잘못됐다. 정책팀을 잘못 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막 안철수 측에서 막 김상곤을 흔들었잖아. 그러면서 너무나 빨리, 원래는 이제 민선교육감 3선에 도전하려다가 서둘러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공약을 설익은 상태에서 내보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난 솔직히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버스에 매달려 있으면 도리어 이 경기도 선거를 망칠 수 있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으면 좋다.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그 공약으로 넘어가야지. 계속해서 이 무상버스 논쟁을 가지고 김진표랑 붙어서 유리한 거 없다. 김진표는 이게 장관 출신이잖아요. 김진표는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다가 그 사람이 무슨 건설교통부였던가? 재정경제였나? 건설교통이었나? 하여튼 그런 쪽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김진표 쪽이 훨씬 더 정보가 많아. 근데 거기서 이 무상버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에 매달리면 나는 김상곤 교육감한테 되게 불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그 무상버스를 보편적 복지라고 보지 않아. 그거는 나는 낭비라고 봐. 무상버스에다가 들어갈 예산을, 그리고 무엇보다 무상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늘리겠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 지금 세금을 한 푼도 안 늘리고 무상버스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동안의 교육감으로 보여줬던 그 신뢰감이 나는 그 말 한마디에 확 사라졌어요. 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제가 뭐냐? 보편적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 뭘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뭘까? 세금이에요. 어떤 세금? 증세. 부자 증세. 제대로 답 나왔어. 부자 증세라는 것이 이야기되지 않고, 부자 증세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김상곤 교육감이 세금은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상버스를 돌리겠다. 그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야. 그거 지켜질 수 없어요. 지금 경기도 예산이 남아돌지가 않는데 무슨 돈으로 무상버스를 하냔 말이야. 형식적으로 해놓고서는 그걸로 무상이다라고 우기려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나는 김상곤이란 사람은 진보의 아이콘이야. 그러면 진보의 아이콘이면 떨어질 걸 각오하더라도 뭘 얘기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박근혜가 지금 개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부자 증세 없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겠다. 기업을 도와줘갖고 경기 활성화하겠다. 이거 개뻥이거든.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가용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말이에요. 무상버스에 들어갈 돈이나 어떤 그 비용, 예산을 어디에다가 무상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별로 무상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그 돈이면 만들 수 있어요. 무상버스 할 돈이면 그 무상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구립 어린이집에 경쟁률이 엄청 높아. 구립 어린이집이 싸면서도 그 기관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이 아이를 본단 말이야. 근데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야. 근데 이 차라리 그런 무상버스가 아니라 무상보육을 추구하면서 뭐 어린이 그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보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보다 더 이 뭐예요? 세금제도 중앙정부에다가 중앙정부의 그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중앙정부의 부자 증세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야지. 세금은 한 푼도 안 올리고 무상버스를 돌리겠다. 그거는 나는 그건 좀 진보 성향의 후보답지 않다. 너무 무책임한. 그거는 진짜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저 진보 교육감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진표라는 후보는 별로 찍고 싶지 않. 내가 만약 경기도민이라면 나는 김진표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김상곤 후보가 그 무상버스 뭐 세금 안 올리고 무상버스 돌리겠다라는 그런 설명은 그거는 나는 정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이었다라고 봐. 그렇게 얘기해서는 솔직히 그거 그래놓고 누가 뭐 문자로 뭐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상버스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무상버스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무상 교육시설, 교통시설 만들겠다. 그건 내가 찬성해. 장애인의 특수 상황이잖아, 장애인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버스 이동을 무료로 하겠다든가 그렇게 나간다라면 나는 그건 맞다라고 보지만 무상 버스?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식의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그거는 진보 전체 진영의 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봐. 나는 그거는 밀고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개도국 소비세보다 소득세 인상 바람직. 선진국은 부자 뭐라고요? 선진국은 부자 과세 유예를 줄여라. NGO들 IMF 정책기조 선회 환영. 자,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하고 소비세 구분할 줄 알아요? 소득세하고 소비세 오늘 그것 좀 설명할까? 예, 오늘은 그러면 부자 증세 이야기, 보편적 복지와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단지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차별 없이 복지를 시행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언뜻 들으면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보편적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준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부자 증세야. 부자가 세금을 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게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왜? 부자는 자기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돈이 없으면 포기하란 얘기야.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게 보편적 복지인데 그건 낭비 아니냐? 그 말은요. 사실은 부자는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비용 우리가 못 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부자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떤 정치권도 부자 증세를 얘기하지 않잖아. 부자 증세 없는 복지는 없어요. 부자 증세 없는 경제 활성화도 없어요. 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그게 어떻게 경제 활성화냐?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거. 그게 복지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처럼 해외 나가 돈 쓰지 않아. 사치품에다 돈 쓰지 않아. 생필품을 써. 생필품을 소비하면 생필품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필품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공장들이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나눠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편적 복지 부자 증세란 왜 부자랑 가난한 사람을 똑같은 혜택을 주냐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비용을 부자들이 낸다는 개념이야. 부자의 세금을 올려서. 그러면 이런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려면 뭘 가지고 올려야 되냐? 소득세와 소비세가 있는데, 자, 부자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소비세를 많이 낸다라고 주장하는데 개뻥이야. 왜?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물건 쓰는 거 봤어? 차도 외제차 타고, 가방도 외제 가방 들고, 옷도 외제 명품만 입는데 걔네가 무슨 소비세를 많이 내? 해외 나가가지고 다 지네가 사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소비세라는 건 뭐냐 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물건을 사면 똑같이 내는 물건 가격의 10% 이게 소비세야.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소비세가 그게 그 10%예요. 근데 이 소비세는 다른 말로 간접세라고 하죠. 물건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이야. 이 물건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1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100억을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세는 사실은 뭐를 더 부추겨? 빈부격차를 더 부추기는 거야. 부자는 그만한 부자들한테 걷어야 될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물건에다가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세, 이건 다른 말로 간접세. 이 간접세는 그 뭐라 그러나 소비 주체의 능력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걷는 거기 때문에 간접세나 소비세의 비율은 줄어들어야 되고 뭐가 늘어나야 되냐? 소득세의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가난한 사람들의 7배를 낸대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우리 딸내미네 선생도 그랬다는 거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너희들이 학교 다니는 거니까 부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럴싸해요. 그죠? 그런데 부자들의 수입이 우리들의 7배일까요? 부자들의 수입이 우리들의 7배일까요? 부자들은요, 우리들보다 수입이 수만 배야. 수만 배를 걷어들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7배밖에 안 걷는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는 그래서 30배를 걷는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는 30배를 걷는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거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돈에서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 그 남은 절반이 어때? 가난한 사람들의 수만 배야. 그러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그 돈을 왜 세금으로 걷느냐? 과연 부자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주식 증여받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회사 지분 증여받고 그래서 회사의 주인이 됐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중소기업에서 납품가 올려달라고 그러면 사장님 입찰하실래요? 아니면 이대로 가실래요? 그래서 20년째 똑같은 납품값으로 납품하게 하면서 중소기업의 이윤 착취하고 그냥 노동자들이 월급 올려달라. 지금 너네 차 많이 팔았잖아. 너네 전화기 많이 팔았잖아. 월급 올려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 경제 위기. 그래가지고 수천 명 잘라. 수천 명 자르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파업하면 막 버티면 막 공중에서 최루탄 쏘고 막 협박하고 가족들까지 협박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서 파업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수천 명 자르고 수천 명의 비정규직으로 바꿔. 월급 반토막짜리로. 비정규직은 언제든 자를 수 있으니까. 결국 부자들, 재벌이 번 돈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월급이야. 그리고 노동자 3명, 4명이 일해야 되는 걸 1명한테 시키고 나머지 2, 3명의 월급을 착취한 내용이야. 재벌의 이익은.
중소기업에게 제값을 줘야 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월급인데 그거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 쓰는 거야. 싼 값에. 응? 결국은 지금 재벌들의 이익은 걔네들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뭘 통해서? 권력의 비호하에 그냥 물려받은 이익이야. 단지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반 이상은 온 국민의 희생, 노동자의 희생, 하청업체의 희생으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절반은 국민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 그게 올바른 세금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거야. 유럽은 누구나 다 똑같이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 조금 버나 많이 버나. 자, 그렇다면 아니 내가 100만원 버는데 50%를 세금으로 내면 어쩌란 말이에요. 대신 100만원 벌고 50만원만 받고 50만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누구도 이건희도 절반을 세금으로 내. 그러면 나의 50만원보다 이건희가 내는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재벌들이 낸 세금의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에라이 빨갱이년아! 그 유럽이 그럼 다 빨갱인가? 유럽은 그렇게 한다는데. 네. 자, 요거 혹시 이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공감이 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무상교통이 경쟁력이다. 무슨 경쟁력이요? 무상교통이 무슨 경쟁력이 있어? 경기도 사람들, 그렇게 버스 탄 사람들, 저기, 뭐라 그러나, 많지 않아. 위성도시는 전부 전철로 이동하고요. 예. 위성도시는 전부 다 전철로 이동하고, 그거 표를 얻는데 도움 안 되는 거야. 무상교통. 무상교통도 아니고 무상버스지. 예. 자, 부자 증세와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무상 버스는 난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도리어 버스 공영제는 맞다고 봐. 버스 공영제는 맞는데, 왜 맞냐? 버스 공영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경기도 일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가지고 버스 회사들이 다 제각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버스 노선이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공영제를 만들어서 그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확충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라고 봐. 그리고 어떤 그 질서를 갖는 거, 전체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서 버스 공영제는 나는 맞다고 보는데 무상버스는 아니다.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된 정책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예, 초록머리님 감사합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뭘로 가야 된다? 버스 공영제가 뭐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공약을 세운 거를 옛날에 이명박도 그랬잖아. 국민이 대우나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런 것처럼 내가 도지사가 돼서 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그게 아니다라면, 더 좋은 교통대책이 있다면 그걸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비겁한 걸까요? 아니면 더 현명한 걸까요?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는 그 무상버스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도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도민들과 더불어서 좋은 교통정책을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유연하고 현명한 자세라고 봐. 그리고 도리어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보육 이쪽에다가 무상보육 쪽에다가 더 방점을 찍는 것이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일단 이제 세금 이야기 잠깐 또 정리하고 갈게요. 세금의 종류. 자, 오늘의 메모장. 예. 오늘의 메모장 뭐냐 하면
세금의 종류에는요, 뭐가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세는 뭐냐? 직접세는 뭐냐 하면 소득에 따라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직접세야. 그러면 간접세는 뭐냐? 간접세는 그 소비세, 부가가치세처럼 그 뭐라 그러나 요금에 포함된 세금으로 가격이지, 가격. 재화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그 세금까지 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납부는 누가 해요? 그 물건 제조사. 제조사가 그 제조회사에서 이 가격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자기가 대신 납부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이걸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가 있겠어요? 소득세 또는 재산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정도에 따라서 내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소비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즉 담세자라 그러죠. 담세자와 그 납세자,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세금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세금의 비율이 높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어떤 세금의 비율이 높을까요? 퀴즈. 간접세와 직접세 중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어떤 세금의 비율이 높을까요? 간접세 비율이 높아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왜? 이 간접세는 뭐가 적기 때문에, 이게 납세 저항이 적어. 납세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거.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걸 납세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조세 저항.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 조세 저항이 적어서 뭐라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게 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저항, 세금을 안 내겠다라는 저항이 적기 때문에 징세가 편해. 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세금이 간접세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세금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비례세와 누진세가 있어. 그러면 비례세는 뭘까요? 비례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무조건 10%. 그러니까 비싼 것에도 10%, 싼 것에도 10%. 이렇게 어떤 비율이, 무조건적인 비율,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비례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원이 세금, 10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0원이 세금, 이런 건 비례세라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비세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세라든가 이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겠죠. 그러면 누진세라는 게 뭘까요? 누진세. 이거는 그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또는 이제 규모에 따라, 규모의 총량? 양에 따라 비율이 올라가는 세금. 가령 이제 우리 전기세, 우리나라 전기세가 지금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잖아. 많이 쓰면 전기, 그러니까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거야.
몇 와트까지는 뭐 1와트당 얼마씩 받는데 400kW 이상을 썼다. 그러면 그때부터 와트당 가격이 2배로 뛰는 거. 이런 게 누진율인데 이 누진세 양에 따라 비율이 올라가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 누진세를 다른 선진국에서는 뭐에다가 소득세에 적용을 해요. 선진국은 소득세에 적용.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가령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월급의 5%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그 서양의 부자들은 60%, 70%까지도 세금으로 내요. 그래서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노키아 같은 회사가 유명하니까 그 예를 들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60%, 70%까지를 세금으로 내. 그게 누진세야.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비례세가 더 많죠. 예. 똑같은 비율, 부자나 가난한 자랑 똑같은 비율로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강해서 이 그 누진율이 부자들의 소득세에 대한 누진율이 다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30배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7배 내고 있다. 예.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비례세,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메모장으로 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런 내용들도 역진세라는 건 뭐냐 하면 세금의 역진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령 담배 한 갑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2,500원을 내고 사요. 그런데 그 2,500원 중에 2,000 몇백 원이 세금이잖아.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의 2,000 몇백 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억 버는 사람의 2,000 몇백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부자들에게는 정말 0.00000 몇 프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0.001%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역진율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 더 내는 세금. 그게 소위 소비세, 간접세, 그러니까 소비세의 문제점이야.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세는 세금의 조세의 역진세라고 하는데 하여튼 역진 기능. 역진 기능이 있다. 즉 뭐라고? 이거는 부자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은 비율로 내고 딸! 영민아! 누구 왔다. 누구세요? 자, 그래서 이 간접세가 역진율이 높다. 역진성. 그래. 역진성. 그래요. 예. 자, 됐어요? 네. 이 설명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간접세가 역진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래는 직접세를 누진율을 적용해서 걷는 게 선진국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선진국은 직접세를 누진율을 적용해서 걷고 후진국은 간접세를 비례세 형태로 걷는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선진국은 직접세를 누진율을 적용해서 걷고 후진국은 주로 간접세를 비례세 형태로 걷는다. 이게 문제다라고 정리하고 가자. 예. 자, 선진국이 뭐냐? 선진국의 조건은 뭘까요? 선진국의 조건. 강대국과 선진국은 달라요. 강대국과 선진국은 다른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그러죠. 자원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넓고 힘도 세. 그런 건 강대국이야.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선진적이지 않다는 거야. 즉 민주주의가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보장이 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어디는 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강대국이면서도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강대국은 아니에요. 규모가 작고 국민도 작아.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가 지금 혹시 잘못 생각했어요? 아, 내가 게임 방송을 어떻게 게임을 못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왜 자꾸 물어봐. 나 애니팡밖에 못해. 컴퓨터로 애니팡 안 되잖아. 자, 이해가 쉽든가요? 네. 자, 추천 결국 아직도 4시가 지났는데도 2000개의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의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SK통신 얘기도 해야 되고 5대2 사건도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벌써. 스텔라님 감사하고요. 아유,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에서 뭘 보낸 거야? 근데 누가 이걸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보이려나? 이게 지금 이제 취급주의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대한통운이라고 붙었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택배 회사에서 붙였다는 안내문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잘라져 있었어. 그래서 옆에를 딱 보니까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어.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었다는 얘기는 이걸 누가 먼저 뜯었다는 얘기죠. 그거 원래 이러면 이거 누가 뜯어봤다는 얘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요.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고 빨간색 표지판이 빨간색 표지판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 취급주의라고 되어 있는 그게 잘라져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봐봐. 지금 잘 안 보이나?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잖아. 테이프가 지금 이중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집에 오는 물건들은, 우리 집에 오는 택배들은요, 전부 다 내용물이 뜯어져 있어. 이걸 무슨 재활용한 박스야. 취급주의 이것도 잘라져 있었다니까. 취급주의라는 이것도 지금 잘라져 있었다니까. 이건 뜯어본 거야. 아니 매번 그래. 우리 집에 오는 건.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망치부인 할머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앞장서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매일 망치부인 할머니 방송을 보고 꼭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에 없어서는 안 될 분, 저도 커서 망치 부인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변함없길 바랍니다. 야! 내가 왜 할머니야! 짱짱! 느낌표 50개? 제가 최고 화질로 보는 게 소원입니다. 부디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평상시 정치에 관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화이팅! 해주셨고요. 또 망치부인님 안녕하세요. 자주 망부님 방송 보면서 정치 내용에 공감하는데 오늘이 화이트데이네요. 사실 평소에 망부님 정말 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해봅니다. 앞으로 방송 자주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신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님 그동안 방송 비로그인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글 남겨봅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이게 무슨 아프리카 행사가 있었나봐요? 이게 아프리카에 무슨 행사가 있었나봐. 그래갖고 무슨 이게 아프리카에서 화이트데이 행사를 했나봐. 어디까지 읽었지? 항상 유익하고 즐거운 시사방송 해주셔서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기도 하고 발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망치부인님 우리나라 정치를 마음껏 비판하고 시위하시는 부분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언제나 한결같이 방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좀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님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계속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열심히 하세요. 기억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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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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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지읒 기억지읒 비읍지읒 비읍지읒 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진짜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오랫동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망치부인님 그동안 나라 문제로 힘드셨죠. 삭발단도 하시고 또 전에는 선거 참여운동 하신 것도 봤어요. 망치부인님 정말 너무 대단해요. 나라의 문제 또 다른 나라 문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이 바로 그날 화이트데이입니다. 사탕도 많이 받으셨겠죠? 안 주던데. 혹시 하나도 못 받으신 거 아니시겠지? 농담이고요. 꼭 당첨돼서 사탕 만나게 드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방송 자주 보고 열심히 응원할게요. 망치부인님 굿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님 짬짬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제가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라 방송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응원하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하하. 솔직히 고백은 에바인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인사만 드릴게요. 방송도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예, 아프리카에서 이벤트를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거 하는 줄도 몰랐는데, 예, 하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거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뭐야, 이거 안 뜯어져. 아유, 여기 포장 뜯다가 그냥 늙어 죽겠어. 드디어 깠어. 예. 뽁뽁이가 재밌는데.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올. 혹시 뜯어보고 여기다 독약을 넣진 않았겠지, 누가? 네. 오, 좋은데, 와, 이 생전 처음 보는, 예. 내 생에 이런 거는, 예, 내 생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뭐가 줄줄 흐르고 있어. 예, 일단, 이 모양 그대로. 네. 잠깐만요. 예, 우리 따님한테 일단 바치고 올게요. 예. 딸! 뭐야? 화이트데이 선물이래. 여자가 뭐지? 아니거든? 아프리카에서 줬거든? 아 진짜? 그래. 예. 하여튼, 보내주신, 화이트데이 선물, 예, 화이트데이 이벤트에 망치 부인에게 투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저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딸이 저걸 보자마자 여자가 보냈지라고 하네요. 보니까 여자분이 보내신 것도 맞는 것 같아. 자, 현재 추천! 2,000개 넘었어. 그래요. 추천이 2,000개 넘었군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이야기. 내 마음의 등불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아프리카에서 이벤트 해가지고, 여자 BJ들한테 보내주는 거래. 백약사님, 감사합니다. 방송 왜 하세요? 너 같은 바보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둥근달님, 아나프리님, 구름고객님,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급한 얘기 먼저 할게요. SK통신, 예. SK통신 이야기 먼저 할까요? 어저께 난리도 아니었다며? 예. 어저께, SK통신이 저녁 6시경부터 불통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무려 12시 다 될 때까지, 11시 50 몇 분까지 그 증상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SK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20분 만에 문제 해결을 했다. 20분 만에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그 약관에 보면, 3시간 이상, 그 사용자의 잘못 이외의 원인으로 사용이 사용을 할 수 없다면, 6배를 물어주는, 기본료와 이용 요금에 대한 6배를 물어주는 그런 약관이 있었나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SK통신이 전체 통신사 가입자 중에 50%가 넘어. 그죠? 예. SK통신사가 가입자가 제일 많은 회사예요. 50% 이상이 SK통신사야.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SK에서 문제가 생겼잖아.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야. 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주 13일, 14일경에도, 예. 지난주 13일, 14일경에도 SK통신이 갑자기 그때도 저녁 때였던 것 같은데? 저녁 때였던 것 같아. 그때도 갑자기 통신이 중단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저께는 대대적으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모든 SK가 안 된 건 아니더라고. 예. 모든 SK가 안 된 건 아니고, SK통신 중에서 3G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심각했고, 예. 3G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손해가 컸고, 최신 단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LTE 서비스가 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신 LTE4, LTE-A 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안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지금, 근데 난 왠지 이 SK통신사의 이번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무슨 뭐 또 북한의 짓이다라고 뭐 또 저기 뉴스를 낸다 그러면 가만두지 말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문제냐면 통신사별로 그 투지를 다 없애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통신망으로 LTE, LTA 그걸 계속 더 좋은 통신망으로 바꿔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바꿔. 기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경제가 어려워서 새 기계를 안 사고 이제 버틴단 말이야. 거기다 LTE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근데 사실은 LTE를 더 많이 팔고 싶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떤 욕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통신사에 통신사에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기계를 많이 팔고 싶은데 그 이제 3G라든가 더 낮은 단계의 서비스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불편하면 바꾸겠지. 그런 심보 아니냐. 그런데다 무엇보다 얘네들이 20분 만에 그 복구됐다라는 거짓말 했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6시간 넘게 장애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20분 만에 고쳤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거야.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국내 최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통신이 연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좀 섬찟한 뉴스 하나. 여러분 혹시 본 얼티메이트라는 영화 봤어요? 본 얼티메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왜 맷 데이먼인가 그 사람이 누구지? 하여튼 본 시리즈 있잖아. 거기 보면 그런 영화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언제 어느 통화 틀어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어. 그 CIA에서 CIA 사람들이 어느 통화를 딱 들어보라고 틀으라고 그러면 그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들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미국에서는 그게 테러 방지다. 누가 테러 모의를 할까봐 그런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NSA 국가안보국. 미국의 CIA보다 요즘에 더 무서운 게 NSA야. 그 국가안보국에서 전 세계에 NSA 맞죠? NSA인데 나사 아니고 나사 말고 국가안보국이라는 데가 있어. 그게 이제 CIA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외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BI는 연방수사국이라 그래서 살해범 이주 저주 돌아다니면서 살해범 연쇄살인범 이런 거 잡을 때 FBI 무슨 또는 위조지폐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위조지폐 범인 잡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내 형사법인데 여러 주에 걸친 범인을 잡을 때는 FBI가 나와. 근데 이제 소련이 등장하고 막 007은 영국이었는데 하여튼 스파이 영화에는 CIA가 나와. 중앙정보국. 그 다음에 그거보다 요즘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NSA야. 그게 국가안보국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얘네들이 별로 없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 NSA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어떤 나라에 모든 통화를 도청해서 한 달 동안 자료를 갖고 있대. 그 기사 봤어요? 미국의 NSA가 어떤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나라는 아닌 거야. 별로 가치 없는 나라는 빼고 꼭 필요한 나라에 전 국민의 모든 통화를 도청해서 그거를 한 달 동안 보관해서 언제든 재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대. 그거 뉴스에 나왔어.
한겨레 신문에. 근데 포털에는 안 나왔지. 그치? 포털에는 그 뉴스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SA는 소위 이제 테러범 있잖아. 국가 테러범을 이제 뭐 테러범을 잡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올라선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무슨 허위사실이야. 뉴스에 나왔어. NSA 쳐봐 한번. 허위사실이래. 네가 모르면 허위사실이라는 편견을 버려. 네 그래서 장가 가겠어? 그 뉴스 좀 올려줘봐요.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어. 한겨레 신문에도 났고, 뭐 MBN에도 매일경제에도 났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랬잖아 왜. 작년이었지 작년 여름엔가? 미국의 NSA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CIA 직원이었던 무슨 스노든이란 사람이 그거를 공개해버린 거야. 미국의 NSA가 전 세계를 도감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공개를 하고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알려진 건데, 거기 보면, 이 스노든이 얘기했던 건 한국도 도감청 대상이다. 미국에 의해서 한국도 도감청 대상이었다가 작년에 나온 증언이야. 작년에 나온 증언?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나온 뉴스는 뭐냐 하면, 그게 특정 인사를 찝어서 도감청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통화를 전부 다 녹음을 해놓고 한 달 동안 언제든 꺼내서 재생해서 듣고 왔다 갔다 해서 들어보고 한 달이 지나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지워지는 거야. 그 뉴스에 보셨죠? 누가 허위사실이야. 아우, 저 무식한 새끼들. 예,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때문에, 그 뉴스 한번 좀 올려주세요. 뉴스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내가 찾아볼까? NSA, 미국의 NSA, 조선일보에서도 뉴스가 나왔다 시키더라. 응? 미국 국가안보국이 특정국 내 모든 전화통화 도청 보관 의혹이 제기됐다. 라는 게 조선일보. 의혹이라고 표현하죠. 역시 미국에 똘마니 닿고. NSA 한나라 전화통화 통째로 엿들었다. 블러터 단넷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NSA 통화기록 열람 전 영장 받아라. NSA 전세계 누구든 통화 녹음 한 달간 재생 가능. 미국의 NSA가 일부 국가 전화 100% 녹음 도청했다. 예, 보여드릴게요. 하도 저 새끼들이 사실이 아니라니까. 미국의 NSA 일부 국가 전화 100% 녹음 도청한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한 달간 검색, 재생할 수 있는 도청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특정 국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면 허위사실 보도한 거냐? 개놈시키더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이래잖아! 아이, 무식한 새끼들, 이거. 예. 이거 중요한 뉴스니까. 이 신문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의 정통한 관리들과 기밀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한 관리는 이를 타임머신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미스틱으로 명명된 이 도청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과거 통화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인 레트로는 2011년에 첫 번째 대상 국가에서 완전한 형태로 운용됐다. 신문은 이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모든 전화통화 극히 일부분만 들었는데도 그 절대량은 매우 많았다며 그들은 매달 수백만 건을 처리 및 장기 저장을 위해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국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도청 녹음 재생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국가를 추측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안보국이 한 국가의 모든 전화통신망을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국가안보국의 어떤 감시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지난해 국가안보국의 비밀리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 신청서에는 이 프로그램을 5개 국가에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국가안보국의 국외정보 수집량이 폭증하면서 유타주에 데이터 저장소를 새로 건설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보안 전문가 크리스토퍼 소거 의원은 과거 역사를 보면 국가안보국은 앞으로 이 감시 프로그램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고 데이터를 더 장기간 보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팩트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도 도감청 대상이다, 그걸 공개를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이 막 들끓고 오바마한테 항의를 하니까 오바마가 충분히 이해한다. 기억나죠?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잖아. 너네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녹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 피는 양반들 조심해. 응? 바람 피는 양반들 조심하라고. 그리고 지금 그 전화통화로 뻘짓거리한 인간들 조심하라고. 이게 지금 이제 국가에서 사립탐정을 허용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앞으로 이거는 확장되게 돼 있거든. 왜 이거는 나의 지금부터는 소설이야. 지금부터는 소설인데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사립탐정 자격을 얻은 뒤에 유명한 세계 해커들을 고용을 해. 그래서 저 미국의 NSA가 보관하고 있는 저 데이터를 뒤진다면, 예, 그러면 뭐 어떤 각종 모의, 뭐 살인, 뭐 강도, 뭐 또는 뭐 저기 간통,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전부 다, 예, 미국 NSA 앵그리버드로도 개인정보를 빼돌린다? 저거 뭐 앵그리버드는 또 뭐야? 그럴 수 있는 소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소설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거 가능성 있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이 그 세계 최고의 해커들을 비싼 값에 사서 그렇게 저기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그걸로 협박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지. 그죠? 예.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그냥 추측이었고, 그 뭐라 하나, 합리적 추리? 합리적 예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듣는다면,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다면 다행이죠. 예. 그런데 이거 일하는 어떤 놈이 우리나라 여배우를 흠모했어. 그래서 여배우의 모든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들어. 그 누가 책임질 거야? 예. 또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아마 그러니까는 내 통화를, 나의 전화 통화를 뭐 쟤네들 다 듣고 있겠지. 어디선가 내 통화를 듣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니까.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내가 무슨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전화 통화에 관련된 일이 벌어져. 막 이렇게 드러나. 어떤 일이. 그래서 나는 이게 내 LG폰을 도청기로 이용되나 이랬단 말이야. 근데 모든 얘기가 이해가 됐어. 저렇게 도청을 해서 관계기관에 알려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저런 방법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저런 방법으로, 자, 미국의 NSA가 갖고 있는 기술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자, 이 얘기 뭐 이 정도로. SK통신 왜 자주 끊길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넘어가서 뭐 SK통신 두절 사건과 이 사건이 연관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이 통신사에서 나는 사고와를 보면서 문득 이 사건이 연상됐던 거야. 별개 사건이야. 자,
다음 이야기는 오대의 사건. 그 얘기 여러분 유명했어요. 나는 오대의 사건을 이번에 알았어. 며칠 전에 알았는데 그 오대위라는 게 이제 오대위가 여자야. 근데 노소령이라는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막 그 성추행,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성적인 농담을 하더니 급기야 성행위를 요구한 거야. 근데 이 오대위란 여자가 오대위, 여자 대위, 소위 중위 대위 할 때 오대위, 오모 대위가 그 성행위 요구를 거절한 거야, 소령한테. 그랬더니만 이놈이 그 여자를 계속해서 집에 안 보내고 무리하게 초과 근무를 시킨 거야. 그리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그 성희롱을 당하다가 자살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오대위의 출퇴근 기록을 달라라고 오대위 유가족이 요청을 한 거야, 국방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야, 이거. 근데 국방부에서 오대위의 출퇴근 기록은 지워졌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노소령 쪽에서 오대위의 출퇴근 기록이라면서 자료를 냈어.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오대위가 그냥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걸로 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는 퇴근을 못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기간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허위 출퇴근 기록을 냈어. 그랬는데 그 유가족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 거야. 그랬더니만 국방부에서 지워진 줄 알았는데 백업 자료가 있었다라고 나중에 실토하면서 진짜 기록을 내놨어. 그랬는데 그 진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학대를 당한 거야. 초과 근무와 괴롭힘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어. 그래서 그로 인해 자살했다라는 것을 군 법원이 인정했대. 그러면 이거는 그 부하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강간 미수에, 그죠? 강간 미수에다가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게 한 이거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자살하게 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 이건 일종의 그 살인교사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이 노소령에게 군 법원은 집행유예를 때렸다는 거야. 법원에서 다 인정했대. 그놈의 범죄를, 노소령의 범죄를 다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때렸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그죠? 정말 어이가 없죠. 왜 그랬을까? 왜? 지네들도 서류 조작하고 나쁜 짓 해놓고 지네들은 벌 안 받잖아. 그러니까 오대위도 벌 주기 미안했나 보지.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인가 2년 몇 개월을 때려놓고 그거를 몇 년 유예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 노소령은요, 지금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대. 우리나라 군사법원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걸 지금 김광진 의원이, 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이 그걸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군사법원의 감형제도. 이게 군사법원이라는 게 웃기더만. 그냥 그 군사법원에서 형법이고 뭐고 다 개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죄를 깎아줄 수가 있어.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 화이팅입니다. 예, 그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야기 하나 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아이들의 교과서에 제페니즈 C라고 일본애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본 한국인 학부모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한국의 동해를 병기하는, 교과서에 나란히 쓰게 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게 버지니아 의회를 통과했고, 버지니아주 하원 상원을 통과해서 이제 버지니아 주지사의 마지막 사인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일본에서 그 주지사한테 계속 로비를 하고 있대요. 사인 못하게끔.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한국의 정치인 몇 명이 그 버지니아주를 찾아가서 한국 교민들과의 간담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왔다는 거야. 동해병기 싸움하는 거 대단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의회에서 발언하게 해달라 막 이러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버지니아 의회에서 난처함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교민들이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이 동해병기 문제를 위해서 싸울 때 아무 도움도 안 됐던 정치인들이 이 동해병기 사건에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데 이 사건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워싱턴 특파원이 글을 보내왔어. 그 버지니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화났다. 한 번도 한국 교민들하고 대화도 안 했던 인간들이 그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발언하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고, 그러더니만 10명이 참석하겠다고 막 국회의원 17명이 막 3번에 나눠서 갔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막 10명이 한국 교민들과 대화하겠다고 그래놓고 의회 연설이 잘 안 됐나봐. 그랬더니만 5명밖에 안 갔대. 예.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치인들 주접 떨지 마라. 지금 이 버지니아 주지사가 더 그런 거에 불쾌하다고 명분을 만들 수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원인지는. 그 얘기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미국의 민주 세력인 한인들이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이제 동해 병기 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서 그런 사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못돼 처먹은 짓거리를 하더라. 잠깐만. 뭐지? 이거 아까 보려고 그랬던 거구나. 미국의 NSA 앵그리버드로도 개인정보 빼돌린다. 미국 NSA와 영국의 정보통신본부가 앵그리버드 등 스마트폰 앱에서 개인정보를 얻고 있다고 27일 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즈, 언제 뉴스냐 이게? 온라인 매체의 프로퍼블리카가 함께 보도했다. NSA는 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도 이들 기업의 동의 없이 일부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N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NSA와 GCHQ 문건을 토대로 이들 기관이 스마트폰 게임 앱이나 지도 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GCHQ 자료 가운데는 특히 17억 건 이상 다운로드 기록한 게임 앱 앵그리버드를 사례로 들어 어떤 개인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다. 또 페이스북 앱, 사진 공유 앱, 플리커, 소셜 영화 앱, 플릭스터 등을 언급한 자료들도 있었다. 이들 앱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자의 나이, 성별, 연령, 해당 스마트폰의 설정, 방문 사이트, 내려받은 문서, 친구 목록에서부터 사용자의 정치적 선호나 성적 지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폭로된 문건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보 수집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은 없다. 보도와 관련해 앵그리버드 제작사인 로비오는 NSA나 GCHQ가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 기관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가디언이 해명했다. NSA는 일상적으로 미국민의 스마트폰이나 SNS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외국의 유효한 정보 대상을 상대로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상이 사용하는 수단은 불문한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GCHQ 역시 모든 활동을 허가받고 필요할 때 비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좌우지간 말이에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미국의 오바마 선거대책본부 이야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민주세력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미국의 이제 오바마 선거본부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미국의 유권자 개인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개별적이고, 특화된 접근 서비스를 했다. 그래서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빅데이터 선거운동 방식이 과연 올바르냐?
사실은 그게요, 선거대책본부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나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나의 일상생활을 그 자료로 받아서 그거에 맞게끔 나한테 접근한다면 그거는 사생활 침해 아닌가? 나는 그래서 그 전제가 동의된 사람에 한해서 해야죠. 난 좌우지간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좀 나는 불만이 있어요. 나는 별로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물론 이제 오바마가 저 NSA 프로그램을 돌려서 설마 그걸로 정보 수집을 해서 뭐 선거운동을 했겠냐? 그건 아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NSA 저거는 전화통화를 한 거잖아. 전화통화를 감청한 거를 봤는데 지금 이거는 전화통화가 아니라 또 앵그리버드라든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사람들의 성별, 나이, 취향까지 파악을 했다니까. 이게 정말 이게 빅브라더의 시대에 온 거 아니냐. 옛날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조지 오웰이었나? 그때 누구였어? 조지 오웰이 얘기한 거였죠? 빅브라더가. 응? 그게 이제 정보화의 물결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보화의 물결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뭐냐면, 거대 권력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김대중 때 인터넷을 딱 펼칠 때 빅브라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무현 때 개인정보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분산해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했고, 그게 노무현 때였거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그런 그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잖아. 그러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박근혜 정부까지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책임지는, 처벌받는 놈들도 없다라는 거.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 개인들의 인권,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말이에요. 노무현 때는 철저하게 처벌했어.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 그 9.11 테러가 났잖아. 그 9.11 테러 이후에, 지금 이제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테러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요즘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미국 드라마 중에, 여러분 NCIS LA라는 드라마 알아요? 미국의, 미드 중에 NCIS LA라는 드라마가 있어. 근데 그 드라마를 내가 처음에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리즈 3가를 보니까, 3사를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관점인 거야. 이게 뭐냐면, 무슨 이제 주로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잠재적 테러범으로 다뤄. 자유주의자들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다루고, 그리고 굉장히, 공화당의 입장에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누구냐면 민주세력이고 자유주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자로 나와요. 그러면서 예비 테러범, 예비 범죄자. 그러면서 이상한 나쁜 놈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서 공화당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다. NCIS LA라는 게 있어. NCIS는 뭐 9인가 10까지 나왔는데 그거 말고 NCIS LA라는 게 있어요. 그 조그만 할머니 나오고 수사관 4명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막 각종 정보들을 지들이 마음대로 막 찾아서 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하여튼 그런 드라마를 보니까 NCIS LA라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NCIS야.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1, 2편은 시즌 1, 2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하고 있는 이 시즌을 보니까 이거 진짜 개념 문제, 이거 무개념 드라마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뭔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세계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전 세계의 진보 세력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안철수, 김한길은 어떻게 된다? 퇴출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시급한 민주 세력의 문제가 민주세력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김한길, 안철수 퇴출이다. 김한길, 안철수 퇴출이 새 정치의 시작이다. 자, 오늘의 메시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둥근 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땠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블랙로즈님 둥근 달님 감사하고요. 예.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네, 추천해주신 2162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빵신소녀님, 서하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또 이 팩트TV 가는 날이라서 팩트TV 가는 날이라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레더21님 감사하고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나프리님 감사합니다. 방송이 좋고 재밌었다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해 주시는데요. 막 보라 그러면 안 돼. 친구를 만났을 때 혼자 봐. 낄낄거려. 야, 너 뭐 보니? 빨리 덮어. 아니야. 마치 뭔가 그 비밀스러운 걸 본 것처럼, 봐선 안 될 걸 본 것처럼 숨겨. 그 다음에 또 만날 때 또 그렇게.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겠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쯤 가서 아니야, 네가 보기 좀 그래. 너한테는 못 보여줘. 세 번째 또 그럼 도대체 뭔데?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너는 봐도 되겠다. 너만 봐. 딴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고 너만 봐. 라고 얘기하면서 전달했을 때 그게 전도에 효과를 내더라, 이런 얘기죠. 남양군매님 감사합니다. 막 보라 그러면 안 봐. 왜? 이게 비밀이야 라는 말 한마디를 해야 널리 퍼지는 거야. 그죠? 예, 너만 봐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은 가르쳐주지 말고 세 번째에 꼭 가르쳐주시고 너만 봐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네 아줌마 망치 부인이에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옛날에 애들 중고등학생들 사회 그 학원에서 가르치고 가외로 가르쳤다가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면 좀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방송인데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겠어요? 둥근 달님 감사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제 8년째 접어든 망치부인의 그 시사 수다방입니다. 둥근 달님, 조이암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 32년만 더 하면 역사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해보니까 지금 한 8년째잖아. 뭐 지나온 세월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 30년만 더 달리면 그때는 뭐 좋은 세상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은 내가 빨리 가서 팩트TV에 가서 구성애 선생님 전화번호 따야 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언젠가 좋은 세상 오면 망치부인이란 이름은 잊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 보면요, 망치가 나와요. 아주 작고 초라한 망치가. 근데 그 망치로 억울한 주인공은 19년 동안 벽을 뚫고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망치는 버려지죠. 정말로 좋은 세상이 와서 망치부인이란 이름을 모두가 잊고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추천해주신 2200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해주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오늘 밤 8시 반 팩트TV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